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주목을 받은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선 이 북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마지막 TV 토론, 1차 TV 토론은 거의 끼어들기 때문에 난장판이었고 2차는 없었고 3차는 이제 어제 펼쳐졌는데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또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과연 뭐 표심에도 영향이 미칠까도 궁금하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끼어들기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TV 토론을 보고 이제 CNN을 통해서 봤는데 CNN 그 방송 끝나자 앵커들의 평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부통령 그 1차 토론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부통령 그 대선 토론은 좀 그래도 노멀했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에 표가 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도 뭐 그 정상에 가까운 그런 토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뭐 심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2분 동안 그 각 후보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됐고 그리고 후속 어떤 토론에서도 굉장히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다른 그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에게는 그 두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토론이 근데 결정적인 영향도 미칠 가능성도 있어요? 글쎄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이라는 것이 그 미국 대선의 어떤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표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권자들도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 9월 말 10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대선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나머지 이제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10% 이내의 유권자들이 TV 토론을 보고서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3% 내외 정도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후보들이 적극적인 그 현장 유세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 못한 유권자들이 있다면 어떤 그 후보에 대한 정보를 좀 얻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합주의 경우에는 치열한 그 접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1~2%의 표심만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가 그 사안마다 굉장히 시각차가 컸습니다. 특히나 대북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막아냈다라면서 본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성과를 좀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에 한 번도 안보상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18년부터 한반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어떤 북미 간의 대화 어떤 국면이 열렸고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작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관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그런 엄중한 상황을 좀 넘어서 가지고 어떤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고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잘했다는 걸 부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좀 고려해 줄 부분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미 간에 치열하게 힘겨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북미 협상이 진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재고를 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 다시 촉진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북한의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도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폭력배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폭력배라는 단어도 몇 번 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 진행자가 언제쯤에 김정은 만날 것이냐 했더니 북한이 핵 능력을 조금 다운시키면 그때 만나겠다. 비핵화 문제보다는 조금 약하게 말한 거 아닌가 싶어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든 캠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물론 아직까지 대북 정책이 구체화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정상회교가 어떤 그 실속은 없었다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실무 협상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이제 북미 대표단이 치열한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있어 가지고 동시적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이 되겠죠. 아래에서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진전을 보이면 그러면 어느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예. 어떤 북미 간의 협상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진전이 있으면 그게 드로우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북한 핵 능력이 좀 축소될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어떤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그런 정상 간의 외교도 이렇게 시작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고를 통해 가지고 북미 교착 상태를 뚫어서 정상회고가 입고가 됐다면 예. 바이든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불량 국가의 지도자를 이미지를 희석해주고 비핵화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게 순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되면 거의 출구로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좀 순서가 바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뀌어도 크게 뭐 나쁘진 않네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돼서 이제 북미 협상이 재개가 돼도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건 대표하고 북한 측 대표가 다시 실무에서 만나가지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의 그 핵심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무 협상에 얼마나 진전을 보이느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차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줬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에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까다롭다라고 느껴질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 쪽이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게 없거든요. 물론 네. 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많이 관여한 분들이 바이든 캠프에 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2.0, 뭐 전략적인 2.0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또 그 비건 대표도 있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있고 해가지고 북한이 4년 동안에 이제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그 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속도면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인 행정부가 들어오면 외교안보 그 팀이 구성이 되고 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기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바이든 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북한이 좀 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좀 거북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도 걸릴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또 북미 협상을 재개시켜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 경제적 제재를 완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예. 최저안전 보장 조치를 얻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은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는 스타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스타일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핵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한 20년 이상 북한과 미국이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교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사실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쉽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 첨예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예. 사찰 검증 들어가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라는 정치적 수준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줘서 그런 것을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결단을 내려준다는 측면에서 정상회의를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의 통치 시스템에 있어서 보면 비핵화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어제 토론회에서 상황을 보면요, 공격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고 뭐 방어도 많이 했는데 공격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cess mortality rate is way down and much lower than almost any other country.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I made it clear that any country, no matter who it is, that interferes in American elections will pay a price. I don't think the president said anything to Putin about it. There has been nobody tougher on Russia than Donald Trump. Abraham Lincoln here is one of the most racist presidents we've had in modern history. Because I am the least racist person. 예, 첫 주제는 역시나 코로나19 대응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22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센 공세를 퍼붓는데 코로나19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 대선 표심을 흔드는 중요 변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어제 토론의 다른 주제가 6개였어요. 네. 코로나19, 미국의 가족, 이민 다른 해서 6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토론을 지켜보고 이제 미국 언론에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하고 이제 헬스케어죠. 어떤 미국의 가족의 보건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첨예한 그런 입장차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또 북한 문제가 다뤄져가지고 네. 북한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미국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이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 두 아니구나. 후보가 나눠져서 이제 관심 갖고 있구나 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문제도 코로나19 대응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피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중국부터 시작돼가지고 미국에도 확산이 됐고 이것은 조 바이든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네. 아니고 중국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거다. 그래서 자신의 대응은 적절했고 그리고 조만간 백신도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예측된 것처럼 공격을 한 거죠. 무슨 소리냐. 20만 명이 이상이 죽었고 당신의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초기부터 위험한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고 위험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 예. 10만 명 이상은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을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해서 이제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고 사실 8월에 좀 지나면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내서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즉 코로나19로부터 유권자를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좀 거뒀습니다. 예. 법과 질서라든지 중국 확산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초에 자신이 확진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또 선거에서 이제 부각되는 거죠. 예.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게 됐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뭔가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한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에 대한 대응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막 찔러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지금 뉴욕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고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뉴욕시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시 험담을 하는데 뉴욕은 이제 활기 없어지고 유령 도시 같다 등등등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응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뉴욕시 같은 거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주지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락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뉴욕이 굉장히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굉장히 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쿠오모 주지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이제 락다운 봉쇄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벗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봉쇄 정책을 오래 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보다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나는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학교를 열어라, 비즈니스를 열어라 계속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코로나19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 네. 뉴욕을 봐라. 봉쇄 정책을 통해 결국 뉴욕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니까 하는군요. 아까 이제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떤 대통령 경제가 성공하면 통합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이 경제적으로 유능한 대통령이고 경제를 위해서 코로나 대응도 잘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트럼프가 지금 생각할 건 가장 큰 거는 반전은 경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건이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경제 그리고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까지 경제 상황이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제 호황을 자신의 치적 중 일본으로 계속 자랑해 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판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판세는 갈수록 혼전 양상인데 지금 핵심 경합주 6곳에서 접점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처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됐던 다수 지역도 경합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상황인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합주하고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좀 판세가 흔들리는 것, 그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그 공화당 강세 지역이 과연 이번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서 파란색으로 바뀔까?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는 혼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 그런 지역은 다시 이제 트럼프가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경합주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의 경합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북동부 러스트 벨트 지역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그리고 남부와 서부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6개인데요. 네. 사실 그 2016년의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선거인단 배분 그 예측을 보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3개 지역,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3개 지역을 이길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선거인단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 3개 경합주를 잃어도 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3개 그 러스트벨트 지역 중에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현장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본다면 과연 그 바이든 후보가 3개의 주를 다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겨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접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도 우편 투표 나는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뭐 사전에 진짜 직접 투표하는 것도 있고 우편 투표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게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실시되고 이제 우편 투표 수가 거의 뭐 8배, 10배로 그 2010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전 투표가 거의 뭐 지금 집계된 거는 그 4,700만 명, 거의 한 8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0~50% 정도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유권자들 중에 정당 일체감으로 봤을 때 어느 당 지지율,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예. 이걸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그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그 사전 투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제대로 집계가 되고 바이든 후보 표가 많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우편 투표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의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보도에 나온 것처럼 대규모의 법률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편 투표가 이제 집계되는 것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 불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논란이 가중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선거 당일날 그 현장 투표하고 사전 투표 집계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이기는 상황이 나온다면 박빙이라서 이기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추후 우편 투표가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총 그 결과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상황이 만약에 연출된다면 예, 예. 이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대선 승자를 한 11월 말, 12월 혹은 1월에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뭐 하원의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치를 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누가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그 대선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예. 바이든 후보가 그 현장 투표, 그러니까 투표 날 11월 3일 날 그 집계에서도 예. 거의 뭐 압승을 거두는 것이죠. 압승을 거둬가지고 우편 투표 결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럼 마지막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고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2016년에 어떤 그 뼈아픈 기억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존재, 이 부분이 얼마만큼 2020년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결과의 차이를 결정질 부분인데 지금까지 결과로 본다면 그 진행 상황을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